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17 국정감사 기록실 행정안전위원회.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주말 되고 계십니까? 국회에서 국감이 끝났을 때부터가 저희들은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국 대책위원회입니다.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홍성갑 덕질 간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저는 유승균 의원입니다. 오버뷰. 행안위는 17년 국감 표준 피리어드 10월 12일에서 10월 31일까지 20일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행안위의 감사 대상은 중선관위,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저 일부 이청의 산하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NIA, 도로교통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지자체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기, 충남, 전남, 전북 등을 포함해서 46개 기관입니다. 이 많은 걸 다 감시하는 행안위의 위원 정수는 22명, 현자원은 1명 모자란 21명, 거기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 빼면 사실상 20명입니다. 행안위는 위원장 한국당 부산 수영의 유재중, 더불어민주당에는 간사 서울 강동갑의 진선미, 위원은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부산 부산진갑의 깍두기 김영춘 장관, 서울 서대문을의 김영호, 인천 남동갑의 박남춘,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경기 광주갑의 소병훈, 비례대표 이재정, 경기 용인정의 표창원, 자유한국당의 간사는 대구 달서을의 윤재옥, 위원으로는 경북 영양영덕 봉화울진의 강석호, 서울 서초을 박성중, 경기 안산 단원을의 박순자, 비례대표 유민봉, 충남 아산갑의 이명수, 부산 사상의 장재원, 국민의당은 간사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위원은 전북 남원임실 순창의 이용호, 바른정당은 간사 경기 김포을의 홍철호, 위원은 강원 홍천천원 화천양구인제 황영철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면역 과민 반응을 감사하는 바이로메드 알렉스. 그 아실 듣다 배고플 땐 라 파스티체리아.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식탁의 변화. 골든코코 코코넛 슈가와 코코넛 식초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7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행정안전위원회의 기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천연 발효 코코넛 수액 100%. 당신이 알던 식초와는 다른 골든코코 코코넛 식초. 골든코코의 실장님은 또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요?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든코코의 허 실장이 직접 만든 유산균, 종균을. 허 실장이 나올 수도 있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신청자에 하나요. 네. 보내드리고 있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메일이 한 통 왔어요. 뭡니까?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종균의 발효가 시간이 좀 걸린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날씨 핑계를 한번 받아줬더니 아니, 종균을 밖에서 재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하잖아요. 라파스티체리아도 그렇고 맨날 날씨 탓해. 장사할 마. 집에서 보일러 틀 거 아닙니까? 네. 자음 변명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신청하면은 잘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네.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시면 받으실 수 있답니다. 골든코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10. 10가지 이슈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재난과 라디오의 관계. 한국당 유민봉. 12일 행정안전부.
자유한국당 윤민봉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앱인 안전디딤돌 앱이 통신 두절 시에 재난뉴스와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미국은 재난 상황에서 인터넷이 끊겨도 라디오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인터넷이 끊겼는데 어떻게 라디오가 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최근 이슈 중 하나였더라고요. 바로 재난 시를 대비한 스마트폰 라디오 기능 활성화인데요.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블루투스 칩을 이용하면은 FM 라디오를 들을 수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라디오 수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이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라디오 수신을 의무화시킨 것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현재 이 통사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유민봉 의원실에서 이런 논의를 알고 질의를 한 건지는 의문입니다. 그 인터넷 두절 시에 뉴스나 인터넷 검색, 그 대피소 검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은 국민 행동 요령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텍스트로만 그 제공이 돼서 실제 대피소를 찾아간다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뭐 가독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잘 안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을 들어보시면 이제 사무엘 성님이 그거를 지적을 해주시죠. 네. 예. 전쟁이 났을 때, 혹은 뭐 지진이 났을 때, 뭐 이러저러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백날 찾지 마라. 인터넷이 꽉 막혀 있어 느려졌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안 될 것이다. 네. 라디오 들어라. 실제로 지진 났을 때도 카톡이 먹통이었죠? 네. 라디오 들어라. 이런 비상 상황이 아니면 집에 라디오 갖추고 있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냥 라디오를 집어넣자 하는 얘기는 해외에서는 하고 있다. 그 심지어 안에 있는 칩의 기능을 활성화만 시키면 라디오 수신이 가능한 건데 그걸 지금 활성화를 안 시키고 있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예 7부터는 칩에서도 라디오 수신이 안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미국하고 좀 씨름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몰카 민주당 진선미 13일 경찰청. 여지를 따질 수 없는 행안위 국감의 베스트 포인트. 뭘 또 여지를 못 따, 오버하고 있네. 잘한 건 잘한 건데, 뭐, 완전 베스트야. 이철성 경찰청장을 상대로 진선미 의원이 몰카를 시전했습니다. 3개를 준비했다는데 방송에 나온 것은 2개. 하나는 위원장석의 발언 시간 체크용 탁상식이었어요. 네. 이걸 얘기할 때 거기 그 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이, 나 이거 알지도 못했는데, 라는 오디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선미 의원 본인 책상에 파란색 이제 플라스틱 선팅된 물통이었는데요. 네, 그거 참 신기합디다. 카메라가 안에 설치되어 들어가 있지만 물도 마실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감장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온 의원들이 몰려와서 이 몰카를 구경했죠. 네. 이거 참 신기하네요. 옹기종기 모여서 이런 게 있어. 네. 그게 마치 그 총기처럼 자격증 주고 구매하는 게 뭐가 문제죠? 그런 생각은 들긴 듭니다. 3개 사는데 10만 원도 안 쓰셨다고. 우리나라에 원가가 안 비싸니까. 네. 그런 물품이 있나요? 자격증 주고 구매해야 되는. 총이요. 아, 사냥용 총. 도검. 네. 도검 맞네요. 네. 네. 이것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는데 말이죠. 세운상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판에 써 있어요. 도청기, 몰카, 비아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청기하고 몰카는 카테고리가 같은데 비아그라는 왜 같이 파는 걸까? 밑에 보면 그런 것도 써 있어요. 부동산 분쟁, 이혼. 지금 그 3개. 법무사인가 봐? 그 3개의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이죠. 범죄. 아니, 인생이죠. 근데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랜덤으로. 민주당 이재정 12일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서는 김부겸 장관의 주민번호를 준비했습니다. 앞뒤 자르고 들으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군요. 저는 이번에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장관님 주민번호 맞춰볼까요? 라고 하고는 논리적으로 주민번호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국민신문고에서 개인인증을 받는 방법을 통해서 59번 만에 59번 만에 주민번호를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술이라고 보기엔 조금 가오가 상했죠. 그쵸. 그러면서 주민번호의 임의번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임의번호는 무작위 난수조합 번호입니다. 김부겸 장관은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59번째에 맞춰서 그런 거죠. 옛날에 세대 인증해볼까요? 그 드라마 플래시라고 있었어요.
네. 슈퍼히어로물이죠. 네. 아, 한국에는 플래시맨이라고 번역돼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중년들이 그게 따지면 무슨 DC의 플래시를 플래시맨이라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이 많은 아저씨 같잖아요. 잠깐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플래시. 그냥 플래시, 더 플래시예요. 네. 그런 장면이 한번 나와요. 무슨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비밀번호 키였던 거예요. 네. 그걸 갑자기 빠르게 난수를 막 대입해가지고 다 눌러봐서 문을 여는 장면이 나와요. 경우의 수를 다. 네.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맞출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59번 만에 한 거면 아무런 그 전문가가 없는 이재정 의원실에서 해놓은 것 치고는 엄청나게 잘한 거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문돌이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59번 만에 한 거면 매크로 돌리면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이 이유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임의 숫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출생지, 네, 규칙이 있는. 네. 네. 접수 순서 이런 것들로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사실 그것은 하기 싫다 해서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인데요. 네. 예. 관심을 가지는 의원실 드디어 나타나는군요. 소방관 증원과 장비 확충 가능할까? 한국당 유민봉, 국민의당 이용호, 민주당 표창원, 16일 소방청. 네,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실태 유명하죠.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투자 규모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점은 조금 덜 유명합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소방청이 도끼, 랜턴, 조끼 등의 필수 장비를 구매할 때 시중가의 2배 가까이 구매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자, 이번 국감 사실 꾸준히 국감이 그렇거든요. 나라 돈으로 물건 살 때 네. 범탱이 잡히는 것 같다. 네. 나라 돈 은근히 호구 잡히는 것 같다. 네. 이용호 의원실이 찾아낸 바에 의하면은 이 이유가 소방청의 장비인 930여 종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13명밖에 없어서라고 진단을 했더라고요. 네, 이 규모가 얼마나 부족한 건지는 비교를 해봐야 알죠. 관리하는 장비의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찰청의 경우에는 151명이었고요. 해경의 경우에는 85명이었습니다. 되게 철없는 소리 한번 해보자면 쇼핑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게요. 좋은 보직인데 좀 늘려주지. 930여 종을 13명이 다 사야 된다. 그러면은 이쪽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면은 뭐 근무 실태를 올릴 수 있을까요? 유민봉 의원 통계 데이터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분 데이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소방 공무원을 증원했을 때 필요한 교육기관, 소방기관의 공간 확보, 즉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아가 장비를 둘 곳, 근무할 곳, 근무 인력 이런 것들을 충원하기 위한 총체적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가. 게다가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는 확보되었는가까지를 지적했습니다. 반년된 정부에다 대고 충원했는가를 질문하는 건 완전 바보 같은 건데 네. 비전을 잡았느냐라는 질문은 지금 해야죠. 비전을 그렇죠.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A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잡아나가고 있느냐를 질문한 거죠. 네,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 반대 의견 이런 거는 이제 오랜만에 보는 야당의 역할 수행이죠. 네. 야당이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유민봉 의원 의외로 많이 보입니다. 네. 잠시 후에 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은 정년을 1년 앞두고 화재 현장에서 사망하신 고 이영옥 소방경의 예를 들면서 만 59세, 60세 소방관의 60%가 넘는 비율이 현장에 투입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구조작업이나 진화작업 중에 파손된 물품의 손해배상을 소방관들이 자비로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국민들이 이걸 국가에서 주는 줄 알고 보상 요청을 한대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직접 가서 이거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자비로 내야 돼요라고 설명을 하고 요구를 철회해달라고 부탁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게 집이 불이 났든지 뭐 자연재해로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사례를 접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죠. 마치 그 전화 상담, 뭐 만족도 상담 이런 거 들어온다고 AS 기사분들이 친절하게 굴면서 마지막에 간곡하게 부탁하잖아요. 네. 매우 만족 제발 써달라고. 왜? 안 그럼 징계 먹으니까. 그죠. 예, 임금 깎이고 추가 업무 일하고. 근데 그걸 소방관이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요청하시는 분들도 나라에서 주는 줄 알고 요청을 네. 하시는 거래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 그게 상식이잖아요. 달라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야? 난 방금 재해를 입었는데 달라 해야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끼를 꺼냈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현재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1,2년 에어가 아닙니다. 도끼를 꺼냈대. 고시촌의 여론. 바른정당 황영철. 20일 인사혁신처.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실에서는 직접 노량진 고시촌에 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고시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선했어요. 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직접 시험 문제를 내면서 지금 공무원 시험이 너무 지엽적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시생에게 직접 받은 설문지를 인사행정처에 건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황영철 의원실이 그 의원실의 비서관들이 굳이 노량진에 나가서 이 결론 하나를 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시험이 너무 이상해요. 맞아요. 라는 게 노량진의 여론이구나. 라는 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질문으로 언론에 많이 퍼진 게 이 얘기였죠. 조선의 태형령이 몇 년에 공포됐는지 아느냐.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올해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공무원 시험. 네. 약간 쉬운 수능이에요.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물론 가장 성공하는 애들은 내가 지금 이걸 왜 공부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마음에 맞아요. 마스터플 비전이 서 있잖아, 이 자식들이. 내가 그딴 걸 물어서 시험을 못 봤구나. 아니,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이라고 봐도 돼요.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죠. 하다 말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거나, 네. 아니면 계속 안 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나에게 변명을 해야 되니까 자꾸 이거 왜 해?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둘 다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공무원이 될 생각이 지금 없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그 시험지를 보면서 이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험생들은 고등학생들하고 달라요. 성인이에요. 좀 성숙해진 때란 말입니다. 이때도 이렇게, 이거 나 스스로에게 주입식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이건데, 그 직업에 가서 이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면 나쁜 사람이죠. 인재가 아니지. 예. 그래서 황영철 의원실에서, 노량진 나갔던 게 보람이 없진 않았던 것 같다. 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설문지가 들은 봉투를 건네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발전적인 대안을 세워달라고. 그렇죠. 네,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의원실은 그 점이 당당하죠. 너네가 연구 영역 할 거 우리가 해줬다, 이놈들아. 그죠. 장관. 이래라. 네. 그런 얘기였어요. 이 공무원 시험의 이런 그 출제 방향과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비슷할 것 같아요. 경쟁률이 너무 많으니까 변별력을 세우기 위해서 방향과 그 난이도가 이상하게 자꾸 튀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생각해보면은 꼭 시험만으로 뽑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 과거 제도에 시험 없이 뽑자 그러면 진짜 이상한 것만 집어넣잖아. 예. 특히나 공무원 시험은 과거 제도의 연장선상이잖아요. 논술하라고? 논술 한 여러 문제. 가지가 있어야죠. 서병수 딱 걸리다. 민주당 이재정 24일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 하락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재정 의원의 경우에는 다이빙벨 상영 외압 논란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에. 그 논란과 관련해서 김영한 비망록,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증명했느냐? 당시 청와대가 다이빙벨 등의 영화에 심기가 불편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여기에 2014년 영화제 시작 직전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해요. 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서병수 시장이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이빙벨의 상용 제한을 건 것이 아니냐. 서병수 시장은 연결 의혹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네. 보통 부정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비서실장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 통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네. 나는 눈치가 빠르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정치를 몇십 년을 하고서 말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라고 말을 들으면 네. 다이빙벨을 자르는 거죠. 그렇죠.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답변하고 그래. 인정한 거예요. 이건 인정한 거. 근데 그렇게 답변하는 이유는 또 무서운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런가 봐. 네. 아니, 고영주 이사장도 진짜 이상한, 그러니까 진짜 정말 뭘 믿고 저러나 싶은데, 서병수 시장은 이제 당당하다기보다는 좀 바보 같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재정 의원의 유도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도 워딩은 부정이었잖아요. 네. 안다리에 걸려 자빠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재정 의원실이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서병수 시장에게 부산국제영화제 콘텐츠에 손을 대라라고 느껴질 수 있는 어감이 드는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네. 대피소의 위치를 아시나요? 바른정당 황영철, 한국당 이명수, 유민봉. 12일 행정안전부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실에서는 전국의 대피소 현황 자료를 각 읍면동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와 비교했습니다. 홍성갑 덕질 간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거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섬세한 작업이죠. 그렇죠. 대피를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대피를 저는 언제 고민할까요? 민방위 훈련할 때 차에 도로를 세우잖아요? 잠깐 아이씨들이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GS25 들어가가지고 커피 사 마시고 담배 피면서 이거 언제 끝나 이러면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방송이 이제 길거리에서 우렁차게 나오니까 대피소? 우리 동네에 대피소가 있어? 이 생각을 민방위 훈련 때 한 번쯤 해봅니다. 진짜 진지하게 대피를 고민할 때는 그때죠. 벌처 게릴라 들어가는데 드라곤이 따라올 때. 그렇죠. 네. 상대방 본진으로 대피해야 돼. 근데 그 상황은 정말 대피하고 싶긴 하겠네. 전쟁터랑 그렇습니다. 안전한 대피소가 없어요. 네. 왜? 그전 정부가 마련 안 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치를 어떻게 보느냐. 인구 통계와 비교한 거예요. 그 결과 전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88만 2600명 정도는 대피할 곳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에 내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 1000만 명은 nowhere to run. 네. 또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실은 전국 정부지원 대피시설 중에서 절반만 필수 비치 비품을 확보했다고 지적했고 유민봉 의원실은 공공 대피시설의 대부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고 특히 최근에 만들어진 지하주차장은 창문이 오픈되어 있어서 과연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민봉 의원실 이거 엄청 날카로워요. 네. 유민봉 의원실이 여기서 데이터를 지금 수치를 말했죠. 66.7%. 네. 즉 3분의 2. 그렇습니다. 네. 그 집 근처에 대피소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죠. 그건 마치 세주소는 이제 길 모양 화살표가 전봇대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거 거의 본 적 없어요, 저는. 최근에야 느꼈어요. 저기를 보고 따라가면 주소를 찾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지나가다 그걸 계속 보긴 봅니다. 그 파란색을. 네. 대피소 모양은 그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본 적은 있어.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보통 지하철 타고 내려갔을 때 많이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집 근처 산책하다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공원인데 언덕에 있는 공원이에요. 그 공원 밑이 대피소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공원 언덕이니까 이제 낙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를 준비해 놨나 보지? 그렇죠. 대피소라고 써 있고 안에 결코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이 있어요. 열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 그렇고 게임 폴아웃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문. 그렇죠. 그러니까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느낌. 뭔가 지구가 망한 그 디스토피아 세계에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에 버섯들이. 그렇죠. 끼리릭 하며. 그 대피소 비주얼을 보고 제가 처음 쇼크를 먹은 것 중 하나가 그 무도 공개수배 편에서 유재석 씨가 대피소로 차를 찾으러 간 적이 있어요. 네.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방공호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보니까 이 법령에 따르면 방공호 얘기 덕질 간사가 해줬는데 화학병 출신입니다. 기본적으로 화학전에 몇십 % 정도 이상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된다고. 저 그게 몇십 %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창문이 없으면 꽝인 겁니다. 되도록 100%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창문이 없으면 한 곳에 모여 죽으란 소리죠. 창문이 없으면이 아니고 창문을 닫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밀폐형으로 샤시가 없어요. 네. 내부와 외부가 완벽하게 차단이 될 수 있는 창문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건 창문이 아니고 구멍이죠. 그렇죠. 맞아요. 휴전 중인 나라에서 1000만 명이나 대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에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얘기 가보죠. 치안 1번가 민주당 이재정 23일 대구지방경찰청 지적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네, 또 이재정 의원실이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은 23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경찰청의 치안 1번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네, 칭찬한 얘기를 윤세민 위원장이 왜 잡았을까요? 이 치안 1번가가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1번가를 벤치마킹해서 약자보호 치안 정책을 파는 쇼핑몰 같은 컨셉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가 보니까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9월 25일에 오픈했는데 현재 방문자 수도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문재인 1번가하고 지금 이재정 의원실이 이제 의원실에서 굳이 대구지청장을 불러가지고 칭찬까지 일부러 했더니 그냥 여당이나 그 공무원이 서로 빨아주는 건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무엇이 긍정적인 포인트인지가 좀 직관적으로 빨리 읽히더라고요. 네. 저는 좀 생각해보니까, 이거 디자인한 사람이 여기까지 생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 끼쳤던 게, 정말 보기 드문 댓글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이트, 수집하는. 쇼핑의 형태, 이런 건 다 장난이고요.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외피죠. 네, 좋은 말만 다 적어놨고요. 실제로 본 컨텐츠는 다 리플이에요. 다 댓글이에요. 네. 댓글에서 뭔 소리 하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고위공무원들이 가장 큰 문제가 실제 여론에서 괴리됐다는 거거든요. 밑에 간부들이 하도 많고, 무궁화 하나, 무궁화 둘,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셋, 저 밑에 그 말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여론이랑 많이 괴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댓글이 좀 주입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댓글 과다죠. 퍼먹이듯이. 우린 그만 봐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좀 봐야 돼. 근데 그 보는 걸 더럽게 포털 뉴스 댓글 이런 거 말고 정말 필요한 얘기가 정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유피디님은 텍스트를 주목을 하셨고 저는 UI와 디자인을 주목을 했는데 굉장히 사람 기분 좋게 댓글 쓸 수 있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직관적이고. 네. 물론 정책의 구체성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만 그런 게 필요해서 만든 사이트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경감급들이 일반인들이 적어놓은 걸 본다. 네. 라는 게 저는 제일 크리티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케이스가 국감 얘기 저희들이 드리면서 되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픈한 지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한 1년 정도 뒤에 이 사이트가 대구 경찰청에게 어떤 식으로 이득이 되었는지 그렇죠.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얼마나 신기합니까? 관에서 마음먹고 만든 홈페이지잖아요. 사람이 오다니. 그렇잖아요. 네. 다음은 자유총연맹 얘기군요. 자유총연맹 재앙의 날. 민주당 표창원. 26일 한국자유총연맹. 26일 국감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을 다뤘습니다. 물론 여기만 다룬 건 아니죠. 이날은 파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이 완전히 날아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에게는 그냥 죄다 날아갔으면 더 좋았을 날입니다. 모두가 고영주 이사장처럼 강력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에 죄다 날아가가지고 끌바라던 KBS 사장이 있었죠. 네. 김경재 총재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재앙이다. 박영수 특검은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특검이다. 비열하고 더러운 특검입니다. 이 발언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에게 의해 열심히 까였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자기 화내기도 바쁜데. 그냥 보이는 모든 거를 까보고 계셨던 것 같긴 한데. 필터링이 안 돼. 사실은 편들어주고 싶었는데. 이날 표창원 의원은 발언이 아니라 김경재 총재의 범죄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네. 김경재 총재가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 자유총연맹 부총재가 이런 증언을 했대요. 김경재 총재는 법인카드로 개인 피부관리와 성형수술 비용을 결제했다. 이에 김경재 총재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실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이며 그럴 리 없다. 라고 했다가 박지선 교수처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추궁하는데 용의자가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킬 박사 아닌가요? 그래서인지 그 다음 답변이 아주 걸작입니다. 네.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가 색깔이 같아 가끔 실수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거를 개그로 넣을 걸 그랬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카드의 디테일로 카드를 기억하지 카드 색깔로 카드를 구분하는 대범함을 갖추고 있지는 못해요. 아니 헷갈릴까봐 이 카드 꽂아놓는 부위를 다르게 한 다음에 그걸로 기억하기도 하잖아요. 모든 걸 다 본다고. 그리고 이게 실수하면 되돌릴 수 없는 실수인가요? 영수증 처리 안 해요? 나중에? 근데 이제 일단 고친 다음에 긁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 개인 피부 관리와 성형수술이면은 술 먹고 긁었을 리도 없잖아요. 아니 그럼 나중에 영수증 처리할 때 이거 내가 잘못 긁었네라고 한 다음에 병원 가서 취소하고 내 카드로 긁어야죠. 네. 아니면 다시는 안 그러든가. 그렇다면 김경재 총재가 한 말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김경재 총재가 지금 알았어야 돼요. 아차.
지금 알았어야 되고. 내가 그때 틀렸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럴 리 없다라는 말의 어감은 제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김경열 총재는 나 얼굴에 손 안 댔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쌍꺼풀 정도 하셨나? 나 쌩얼입니다 지금. 아니면 수술한 얼굴이 이럴 리 없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AS는 원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런 민사소송 이정이다. 압구정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일 수도 있겠다. 네. 이게 자유총연맹 부총재 입에서 나온 정보라는 점에서 네. 또 재밌는 팝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웃기긴 했지만 표창원 의원실이 밝혀낸 것은 자유총연맹이 지난 정권 동안 그만큼 풍족했다라는 얘기였겠습니다. 그리고 방만했다. 윤리적으로. 네. 10번째 이슈입니다. 가정폭력과 스마트워치. 민주당 박남준, 표창원. 23일 대구지방경찰청. 의원실의 지적 자체보다는 주제가 주목할 만해서 선정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실이 대구경찰청에 지적한 사안입니다. 2015년부터 경찰청에서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중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더라고요.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또 냈나봐요. 그러니까요. 무려 2015년부터. 네. 대구의 경우에는 재발 우려 가정 713곳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32대뿐인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죠. 매우 참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탁상 행정이다. 단가도 단가일 텐데, 대체 몇 집이나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그 큰 시계를 그냥 둘까요? 뭘요? 차고 있게? 신고하게? 그게 무엇인지 얘기하면 안 되죠? 예. 하지만 얘기하게 될 텐데요? 예? 얘기하게 될 텐데. 그냥 핏빛이네 하겠지. 그게 뭔지는 알까요? 들고 뛰네. 그러니까 뭔지 계속 몰라. 왜냐면 저도 이렇게 딱 얘기 듣고 되게 신박하다 생각했던 게 집 안에까지도 호신용 버튼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당황하면 고정된 기계장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기억해낼 수 없어요. 그리고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가해자가 바보도 아니고 네, 거기까지 맞아요. 가게 둬요. 그리고 경찰서 같은 데는 그 고정된 방범장치 있잖아? 그러면 그게 그거라고 적어놓는다. 고정용 방범장치 누르기만 하세요. 위험할 때 누르세요. 스마트워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받긴 했는데 보급을 많이 할 수는 없었다. 이게 문제였다. 네. 저 자꾸 이게 이 32대 중에 몇 대는 이미 부서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대구의 경우는 최근 4년간 가정폭력 피해 사건이 8배 증가했고 인천에서도 2배 증가했다고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우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에 표창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건수 증가는 신고와 단속이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범죄 발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떠오르고 있다. 떠오르고 있는 중이고 사회적 분위기도 환기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가정폭력은 17배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늘은 것도 있겠지만. 인구가 늘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17배라는 수치는 확실히 신고와 범죄 발굴이 늘은 거다. 네. 저는 범죄율이 증가한 것과는 표창원 의원의 지적대로 무관하다고 봐요. 표 의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준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통계학 가르칠 때 기본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보통 오렌지와 사과를 놓고 비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어떠한 범죄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1년에 3건이었다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3,000건이 되었다. 그렇죠. 그럼 갑자기 범죄의 무법천지가 된 게 아니라 그것을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경찰력이 확보되었다는 뜻이다. 그렇죠. 네. 혹은 특별 단속기간. 네. 똑같았는데 산업혁명 이후 계속 특별 단속기간이야? 똑같았는데 이제 나온 거다. 사회 시스템이 발굴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마약 단속률이 3,000배 증가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단속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단속국이 늘었다거나. 네. 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표창원 의원실에서 지적해준 것과 다름없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민생과 가근은 그나마 좀 근처에 있었던 행안위 국감의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주목할 만한 시전과 피폭입니다. 주목할 만한 시전과 피폭. 장제원 연쇄 폭발. 한국당 장제원. 꾸준히. 최순실 국조특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보여줬던 수사력 그리고 신문 능력을 미루어 볼 때
한국당의 장지원 의원은 국감에서 꽤 기대되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한테 증인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모의 포인트가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국감 내내 보여준 질의 모습은 정치 공세에 크게 치중해 있었고 특히 13일 오전 행언위 국감의 파행은 장지원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맹독충 같았어요? 네. 아, 그러네요. 야광색을 내뿜으면서 막 대굴대굴 굴러다니다가 아무 데서나 팍팍 터져요. 그러네요. 또 스커지처럼 조용하진 않아 또. 16일에는 아예 시작부터 오늘은 정책 공세를 하려 했는데 아침부터 정치 공세가 들어와서 라는 말로 시작하여 역시나 정치 공세를 시전하였습니다. 이게 취한 알시대의 버릇이죠. 난 가만히 있는데 와 견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기가 선빵을 시작합니다. 절정은 17일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였으니까요. 아니 장재원 의원도 본인이 좀 속상해해야 되는 게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누가 나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장재원 의원은 계속 하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17일 박원순 시장에게 열심히 공격을 해서 정신이 나갔냐 하는 막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원래 어떤 사람이 한번 코스를 타면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하지요. 그리고 약간 초등학생 같은 모습을 보였죠. 네. 아들은 고등 래퍼인데. 이날, 그러니까 17일 자기 지릴 때 여당 의원들이 수군댄다면서 잡담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에게 화나 있어요. 그래서 잡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도 잡담할 거야. 그죠. 라고 하며. 반말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잡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의원 질의 시간에 마이크에 계속 말하면서 방해를 시전했습니다. 결국 같은 당의 유재중 위원장도 품위 좀 지키라며 제지할 정도였죠. 그건 쇼미더머니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 영상을 보면요. 위원장이 장재원 의원 그만하세요. 장재원 의원 그만하세요. 장재원 의원 그만하세요. 이 루핑을 계속해요. 한 10번 넘게. 그러니까 유재중 위원장이 원래 좋았던 관계도 다 없어졌겠어요. 지금. 네. 이번 국감을 통해서. 결국 그 영상에선 뒷모습이 잡혀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장재원 의원 손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네. 국감장 밖으로. 그 끌고 나가는 뒷모습이 또 모의 포인트. 실제로 장재원 의원의 이 난입은 아니죠.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었으니까. 네. 난동 때문에 폭주. 은근히 다른 의원들 분량 잡아먹었어요. 예. 표창원 의원과 싸우고. 실제로 콘텐츠가 나올 시간을 잡아먹었달까요? 네. 그러라는 특명이라도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재원 의원이. 교통단속.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직접 당해보겠습니다. 한국당 박성중. 13일 경찰청. 박성중 의원실이 경찰청 자료를 통해 13일에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2년 175만 건이던 교통법규 범칙금 부과가 2016년에는 577만 건으로 늘어났지만 교통사고는 그렇게 유의미한 게 뭐 줄거나 늘거나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통단속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른 해석? 그냥 범칙금 부과를 많이 했다. 외에는 없을 수도 있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중 의원실은 둘이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박성중 의원은 이를 함정단속과 억지로 엮었습니다. 함정단속과 억지로 엮어요?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가능합니다. 네. 지난 3월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박성중 의원의 차가 교통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함정 단속이다. 네. 당시 기사는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당신은 누구냐, 관등성명 대라 등을 읊었고 뒤에서 박성중 의원은 이거 국회에서 얘기할 거다. 국회에서 문제 제기할 거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그 상황에서 현아 씨 노래를 부르죠. 이름이 뭐예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박성중 함정 이거 그러면 박성중 의원 본인이 이거 함정이야 신호 단속 걸려놓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은 이제 그 올해 초에 기사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지킨 거죠. 국회 가서 얘기했죠. 네,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그 국민은 나. 그런데 논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교통단속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 해석에 동의한다고 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함정단속과 엮입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함정단속으로 이걸 뻥튀기 했다면은 뭐 논리가 많이 뭐 비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해석에는 변수가 너무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 뭐 단속 확률을 늘렸을 수도 있는 거고 단속 인력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다르게 얘기하면 그 단속 공무원들이
뭐 뇌물 10,000원, 20,000원씩 안 받기 시작한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요즘은 못 받죠. 다 기계로 잡는 순간 다 보고돼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은 함정단속과 엮는 순간 이 늘어난 게 다 함정단속 때문이고 나도 그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정을 진짜 잘 판다. 그러니까 그럼 박성중 의원을 잡기 위해서 송파구가 나서가지고 그냥 우회전이 되던 곳에 그날 저녁에 우회전 신호를 설치한 거예요. 맞아요. 그건 다이하드에서나 보던 그런 치밀함이거든요. 물론 훌륭한 조사를 해오는 의원실과 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자기 민원이나 밀어넣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민원도 아니고 변호 아닙니까? 경기도와 북핵. 민주당 김영호. 19일 경기도.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19일 국감에서 매우 신기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재선 출마 여부. 이걸 왜 국감에서 물어보는 걸까요? 근데 국감에서 매번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물어보는 것까진 좋은데 재선에 도전하면 낙선할 것이라는 저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아니에요? 도박장이야? 그리고 남경필 지사가 핵무장론을 주장한 적 있죠. 이걸 가지고 북핵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장재원 의원이 훨씬 더 악질인데요. 장재원 의원이 서울시장 견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지금 네. 김용호 의원이 경기도지사한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장지현 의원은 서울시정 문제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김용호 의원은 아주 솔직하게 내가 지금 다른 많은 애둘러서 점잖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은 낙선할걸? 우리나라가 핵무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북핵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종북몰이도 하셨어요? 네. 여당 의원 노릇을 하셨어요? 이 현직 도지사가 재선에 출마할지 말지는 뭐 도전과 관계가 있다고 쳐도 도지사 개인이 핵무장론을 지지하는 거 아닌가가 경기도 도전과 무슨 상관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가 핵무장을 하나요? 그죠. 김영호 의원이 보기에는 경기도의회가 지금 자기들 몰래 이면 합의를 써가지고 핵무장을 할 것 같다는. 제가 그걸 의심했어요.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 경기도의 독립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닌 게 귀한 자기 시간 덜어가지고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의원이. 파트를 맡은 거죠. 그 파트 누가 맡겼다. 그럼 당이 여당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파트를 맡겼는데 대본을 잘못한 거야. 네. 숙제를 잘못한 거예요. 그냥 도정의 문제들 중에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엄격히 혼을 내라라고 시켰더니 도정의 가장 부정적인 문제는 북핵. 그 다음에 도지사의 출마. 재선 출마. 이게 18일에는 박원순 시장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고 네, 19일은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이런 꼴을 당했는데요. 네. 왜냐면 이 세 사람은 차기 혹은 차차기의 대권 주자들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재명 시장입니다. 왜냐면 피감 기관장이 아니어서 여기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즉 뒷담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감사합니다. 네. 성남시장 끌려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좀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순간에 가장 많이 이제 마음이 쓰였던 사람은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지난 시즌 뒷담화도 못 당하는 여당 대선 주자였는데 누가 나도 욕 좀 해주지. 욕 좀 해주 고양. 아무튼 지자체 감사를 할 때 의원실에서 시간이 없거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대권주자 저격이나 하는 모습을 꾸준히 국감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게 보통 웃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감 때마다 이제다 바로 나와요. 네, 맞습니다.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앉혀놓고 이재명 시장 그 사람 얘기하니까 이렇게 좀 표정이 좀 애매해지고요. 네. 도지사 입장에서도 아니 왜 이런 시간 낭비를 하나? 차라리 혼을 내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이런 생각은 했어야죠, 당연히. 예. 이런 모습은 국감 때마다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행안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많이 상대하거든요. 그렇죠. 네. Final Four. 방금 세 사람 빼고 가장 잘한 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입니다. 장관의 주민번호를 맞추며 문제 제기를 하는 참신함이 돋보였죠. 네, 59번만에 성공도 했고.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국감이 끝날 때마다 유튜브에 리포터 동영상을 업로드하더라고요. 네, 이거 콜 되게 좋았어요. 네, 맞아요. 네, 훌륭했습니다.
네. 자기가 본인이 지적했던 그 이슈 중에서 한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감장에서 입으신 옷 그대로 인터뷰하시는 것도 약간 의도하신 것 같아요. 네. 현장감. 끝나자마자 나와서 네.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드라이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요. 의심 많기는.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의원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눈에 띄는 외모고요. 네. 아, 그렇죠. 실버 하잖아요? 강경화 장관에 이은 또 다른 뷰티 실버. 근데 강경화 장관은 이제 그 터프해 보이는 유민봉 의원은 그냥 꼬장꼬장한 교수님 같은 스타일이죠. 저 엘프 어르신 뭐 이런. 맞아요. 약간 활 잘 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학자시잖아요. 모든 주장과 지적이 자료와 통계에서 출발을 했고요. 잘 만든 표와 그래프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PPT를 시전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증언을 할 시에 연공서열과 봉급 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를 진단한 부분은 부처 공무원들이 명강의로 인증을 했다고 해요. 베테랑 행정학 교수죠? 진선미 의원입니다. 네.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입니다. 네.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번 국감을 통틀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네. 뭐 사실 완전 1등 이렇게 뽑으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1등. 예, 최고 수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요, 언론 노출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물 마시는 거, 예, 잘 짰다. 네. 네.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다룬 편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뚝심 있게 계속 그 자리를 지켰어요. 파행이 일어나서 오전을 날려먹어도 오후가 되면 가장 먼저 와서 앉아있는다든지 심지어 정치 공세에 참여를 해도 젠틀하게 해서 덜 다뤄지는 마치 소년 만화에서 주인공의 베스트 프렌드 같은 캐릭터. 곧 죽죠. 아니죠. 끝까지 가야죠. 그런가? 프렌드 제1조연은 주인공과 같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중간 마음속으로 사실 여자 주인공을 자기가 좋아했던 내용 같은 게. 새누리당 혹은 주인공을 살짝 질투하기도 하고. 저희가 지난 총선 때 짚어드렸던 강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티피컬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황영철 의원은 젠틀하죠. 뚝심 있고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져왔던 의제들이 좀 민생 친화적인 의제들이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상시국 대책위원회의 분량이었고요. 광고를 들으시고 방금 짚어드린 파이널 4 가운데서 한 사람을 한 의원을 불러다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감 기간 동안에요. 이번 XSFM 17년 국감 기록실에 초대된 국회의원 가운데서 유일한 팟캐스트 진행자 출신이고 또한 국정 유튜버예요. 유튜브 채널을 본인이 직접 거의 BJ로 운영하고 계신데 아무도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회수를 보면 보좌진들은 보고 있다. 그런데 옆방 보좌진들도 안 보는 것 같다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이재정 의원을 알려드린 대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시는 첫인사치고는 너무 가혹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고 아무도 안 봐줘요. 2번 놀랐습니다. 진짜 뭘 할 수가 없는데요. 진짜 진실만을 말씀하시니까. 네. 정말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하고 초반부터 똑같은 말을. 그래요? 네. 맞는 말인데 딱히 알고 싶진 않다는. 예. 네. 역시 방송인 출신들이라서 네. 좀 감각이 있네요. 그렇습니까? 저도 방송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확실히 그 발성을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조금 소프트하게. 예 아니오 질문 하나를 던지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행안위 위원들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장제원 의원을 전보다 미워하게 됐다. 예 아니오. 아니요. 원래부터 싫었어요? 늘 보이시던 모습 그대로라. Just the way you are. 네. 예. 그분의 유일한 단점이 솔직하다. 본인이 한 발언의 진심을 늘 얘기하세요. 상대당에게. 그래서 제가 선배님 정말 다른 단점 진짜 없는데 딱 하나. 진짜 솔직한 거 하나 단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난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또 국감장 밖에서는 본인도 통렬하게 반성하시고 비판도 하세요. 밖에 있을 땐 바른정당 태도였다가 안에 들어가면 한국당 태도가 되잖아요. 때로는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 태도이신 적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고민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있으면 듣게 돼요. 근데 뭐 새삼스럽게 기대한 바는 아니라서 특별히 더 미워하게 됐다는 아니고요. 예,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사 전반에 대한 통찰이셨습니다. 사람이 솔직하면 미움받는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특히나 행안위가 한국당의 보이콧에 고생을 좀 많이 한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날벼락 같았죠. 네. 그것 때문에 진행하는데 힘드신 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꺼내본 겁니다. 예, 뭐 국민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없으니까 더 편하셨죠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네. 뭐 일면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만은 사실상 국감이라는 것은 상대당의 논리하고 어우러져야 입체감 있게 전달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아쉬운 점은 좀 많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광역자치단체 감사한 얘기부터 먼저 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시에 다녀오셨습니다. 네. 인천지방경찰청하고 인천시 감사를 하실 때 유정복 시장을 조준을 좀 하셨는데 유정복 시장을 자유한국당이 좀 수비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도와줄 사람들이 다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당백하시면서 수비 잘하시더라고요. 국감 그래요? 마치자마자 그 다음날 기자 간담회까지 하시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아직 종합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어제 국감 억울하다. 예, 국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셔서 그 문제는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었어요. 이거는 국회 감사 권능 자체에 대해서 뭐 정치적이다, 뭐 저런 방식으로 정치 공방을 한다는 식으로 바로 그 다음 날 반박하는 것은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 본인의 국감이 입장을 정치해야지 정치하는 자리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본인이 해명할 충분히 하지도 않고서 기자를 상대로 본인이야말로 정말 정치하고 계셨던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좀 이상했던 게 조금 달아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이재정 의원실이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변명을 하는 걸까? 지금 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죠. 메가더 장군 동상 앞 보수단체 집회에 이재정 의원실에 계시는 분이 나가셔서 거기 나갔다는 이유로 대가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그렇죠. 백설탕 3kg를 받아왔어요. 네. 그리고 그걸 공개하셨고요. 그 시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그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시더니 설탕은 단체 비용으로 산 것 같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한 돈은 설탕 사는 데는 쓰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길래 단체 비용. 아니 돈이 네 돈 내 돈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뭐 1년 번호로 구분되는 수표도 아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그 단체에 지원이 되고 당일 행사에 사용된 건 분명한데 설탕 사는 데는 안 들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니 얼마나 공색하십니까? 그 집회의 내용은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수단체 집회겠죠? 예, 그리고 굉장히 원색적인 단어를 썼죠. 근데 그 집회를 개최했던 단체가 이번에 제가 문건에서도 여러 번 확인한 적이 있는 단체거든요. 예전에 송영길 시장 탄핵 등등 뭐 송영길 시장 당시에 송영길 시장의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여러 번 시도했던 단체였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단체인데다가 보수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일반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든 워딩을 노골적으로 좀 쓰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인천광역시판, 인천광역시의 비용이 뒤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어버이연합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비용이 들어간 거는 100% 확실하다. 팩트입니다. 예, 본인도 인정하셨고 다만 설탕 직접 산 사는데 건 아니다. 예, 안 들었고 그러면 홍보비에 들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홍보비. 아니 뭐 홍보를 정의라고 해가지고 뭐 기념품을 줄 수도 있는데 기념품은 3kg는 과하죠. 예. 아무튼 우리 방 보좌진이 그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대가로. 예, 그 대가로. 집에서 매실청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예,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가 있으면은 어른들이 의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굉장히 대견해 하셨다고. 그렇죠. 그 집회의 현실을 아시겠죠? 요즘처럼 진심일 때가 없나 봐요. 보수단체 집회가. 예. 하지만 진심으로 나와도 보수는 나온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얘기입니다. 이게 좀 더 기사가 많이 됐죠. 서병수 시장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의 컨텐츠 개입했다. 부산시가. 네. 예. 여기 이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이 혹은 뭐 의원실이 어떤 것을 덕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서병수 시장이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서병수 시장에게 직접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증언을 끌어냈습니다. 예,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죠? 저희 방에서 상당한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국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추정하는 바에 대해서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소병수 시장이 그냥 물었더니 걸렸군요.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법리를 정말 모르시는 게 김기춘 실장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염려와 걱정의 전화였다. 이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그분이 자백하신 건데. 게임 끝난 겁니까? 그럼요. 법정에서는 그 네. 증언 정도면 이미 법정에서 유사재판, 그러니까 관련 사건 법정에서 이미 증언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상 이분의 발언에 의해서 확실히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엄청난 법적인 증명력을 본인이 준 건데 그것도 모르고 걱정과 염려에 전화했다. 예. 어디까지 추론을 가실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이빙벨 상영을 막으라는 지시는 받은 건 아니라고 서병수 시장이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직접 하는 윗사람이 어딨냐. 그렇죠. 전화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 무게감이 심지어 법정으로 옮겨가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친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공적 통화만 여러 번 한대요. 그럼 이것도 공적 통화네. 사적으로 통화 여러 번 한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바대로, 짐작하는 바대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뿐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산시장이 청와대가 시킨다고 해서 하고 안 시킨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시키지 않아도 했을 건데 괜히 전화 주셨다. 뭔 놈의 힌트를 이렇게 많이 줘요? 자폭하러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시해서 한 일이 아니다. 라고 본인은 솔직한 변명은 하신 거죠. 자발성이 99.9%였다. 근데 공교롭게 청와대도 전화했다. 그분도 생각보다 되게 솔직하신 분이네요. 장점이 딱 하나는 있으신 분이네요. 아니 왜냐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도 블랙리스트가 들어가고 문학의 탄압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시장이 나와서 저렇게 철없게 솔직하게 굴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변명을 납득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가 보죠. 그리고 사실 언론의 반향이 많았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그 질의를 했을 때는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이빙벨. 제가 이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받았을 때는 기사화되지 않아서 저희 실에서 이제 우리 오늘 방송에서는 늘 의원실이 주어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의원이 뭘 하냐? 맞아요. 탁월한 방송이에요. 네. 저희 실에서 네. 관련된 내용을 보도자료로도 만들었습니다. 이재정 의원의 이런 질문에 서병수 시장이 이렇게 답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평가까지 붙여서 배포를 하고 난 뒤에 언론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예. 네. 물론 언론도 예민하게 이렇게 해서 캐치해서 기사화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놓칠 때는 또 의원실이 그렇게 보조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우리 부자진들께서 주도적으로 해주신 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산시 인천시다음에 행안위에서 행안부 국감과 관련된 얘기를 좀 보죠. 저희들도 지난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국감에서는 이게 쓸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눈에 띄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예. 올해 국감에서 시연된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평이 좋았던, 작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최신 개인 보안 도구 중 하나, 아이핀. 네. 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고, 개당 4,000원 정도에 팔려나가고 있다라는 무게감 있는 건이 이재정 의원실에서 나왔죠. 예. 조사 많이 하셨네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이 아이핀 얘기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선도적인 프로그램이네요, 진짜. 예. 알고 계십니다.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봐야 되는 새로운 인권입니다. 그냥 묻혀버리는 걸 보면서 답답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섹시하게 준비하셨더라고요. 행안부 장관의 민번을 맞추는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예. 네. 어쩌다 이렇게 준비하시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우리 방 비서관의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맞췄어요? 맞췄어요. 생일 말해봐라. 당신은 남자. 그십니까? 그럼요. 아니 생일은 우리가 검색했어요. 네. 그죠? 했더니 포털에 나와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을 검색을 했더니 고향을 이제 대구로 안 쓰셨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니까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신 걸로 봐서는 태어나기도 대구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실제 주민등록을 출생신고를 하던 당시의 지역은 고향이 아니라 대구일 것이다 추정을 했죠. 그때 태어난 대구 직할시 남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뭐 남자 그 다음 번호가 아마 같은 날 태어난 그 동사무소에서 뭐 신고된 뭐 순번인데요. 네. 뭐 그게 성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 패밀리 네임. 네, 얘기이기도 한데 네. 그렇든 저렇든 간에 1이 아닐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1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김부겸 의원님과 관련해서는 이제 300개가 안 되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발품 팔아서 넣어보면 되는 거죠. 넣어보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넣어봤을 때 어떤 게 맞는 번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검증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또 국가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간단한 게 국민이 민원을 청원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신문고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제 장관님의, 성함을 넣고, 그 다음에 인증서 등록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장관님의 인증서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 보좌진의 인증서를 계속 넣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계속 주민등록번호가 다릅니다라고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인증서가 틀리다고 나와요. 시그널이 다른 거죠. 그건, 이 번호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봐야 되는 난수가 몇백 개 지나지 않으면 예, 근데 우리 맞추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저희 50몇 번째 58번째인가에 맞춘 거죠. 도박의 즐거움이죠. 좀 빨리 떴을 때. 예. 그렇다 보니까 정말 범죄에 활용하겠다라고 작정한 누군가에 의해서는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은 무식한 방식으로 직접 넣어보는 방식으로 했지만 요새는 프로그램만 하는 거는 웬만한 그렇죠. 사람들은 일도 아니잖아요. 네.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수죠. 연예인, 공인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다가 네 고향이 어디고 생일이 언젠지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민번을 알아내는 건 그렇죠. 오늘 저녁에 가능하다. 예. 라는 게다가 사실이 시연하셨다. 어제 종합감사 때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또 사이트에 가입을 했어요. 카페 사이트에. 주로 중고생들이 많이 가입하는 사이트인데요. 네. 거기서 주민등록증 사겠다라고 글을 남겨봤더니 10명이 무려 컨택을 해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의 사진을 미리 던져주는. 왜냐하면 얼굴이 비슷해야지 사니까. 조금은 비슷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심지어 미리 정보를 캐치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많은 키인 대신에 모두에게 공개된 실질적인 비밀이 아닌 번호가 돼 있는 거죠. 한국은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뭔가 전체주의적인 이름을 가지고 그렇죠. 있지만 외국에 이제 뭐 사회보장 번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꿔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와 권위 같은 것을 파는 데에 작년 국감 결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000원. 이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가능한 거니까. 굉장히 그 철학적인 함이나 저희 이 방송 많이 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걸 방관하고 있는데. 네. 제대로 점검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부겸 장관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추고 나면. 민번 알면 전화번호도 알 수 있어요. 그럼요. 뭐는 모릅니까? 통관번호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나면 어쨌든 임의번호로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보다 완화해서 만약 이런 이제 누출 사고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걸 즉시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완전 난수도 아니고 완전 난수에 좀 가까운 정도 수준의 임의번호 전환 주장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장관이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를 말했는데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를 장관이 말하면 지금 하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태도가. 네. 그런데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제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임의번호를 부여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국감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논의처럼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여져 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 정도의 지금, 의미가 있다. 네. 저희는 그 사회적 합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걸 또 붙잡습니다. 우리 의원실이 해낸 게 있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시면서 맺으신 결신이긴 하지만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청 독립 저 작년에 법안 제안할 때만 해도 제 임기 끝나기 전에 할 수 있을까라고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법안을 발의하실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바뀔 줄도 모르셨고 여당 의원이 될 줄도 네. 모르셨고. 게다가 공약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순조로운 과정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상황을 알고 호응해 주는 순간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가시적인 단계적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회적인 합의라는 얘기를 장관님의 의중은 모르겠지만 정치적 수사를 하셨을지라도 우린 또 넙죽 봅니다. 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그렇죠. 받아올게요. 그렇죠. 아유, 국민의 합니다. 목소리를 네네. 들어오겠습니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의 국민의 숫자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네. 사건을 겪은 나라치고는 느리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든 너무 많이 하죠. 합의를 얻어내는 게 먼저 얻어내는 게 중요할 수도 있죠. 예. 어찌 보면 뭐 장관이 그래 저는 빼는 척 할 테니까 합의를 얻어오세요라는 메시지를 줬을지도 모르죠. 준 걸지도 아무튼 모르죠 사실. 여담입니다만은 네. 그 현장에서 실은 주민등록번호 적은 종이를 갖다 드리는 게 이제 질의의 완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직전에 이제 보좌관이 뛰어와서 네. 제가 그걸 갖다 드리면 또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제가 작년에 황교안 총리한테 네, 그렇죠. 오방끈과 오방력을 갖다 드린 그것을 연상케 한다고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바에 오방끈을 돌돌 말아서 갖다 드릴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여담입니다. 캐릭터화 시켜서 하필 그게 아이고. 오방끈이라. 네. 예. 소방관 얘기, 네. 소방청 독립 얘기 해주셨으니까 그 소방청 관련된 감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실이 국감 외에도 히트작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것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재정 의원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소방관 고 챌린지라는 네. 대중 히트작이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의원실에서 처음 나온 아이디어죠. 그럼요. 그것도 우리 의원실 인턴. 예. 채용해야 되겠네. 채용해야 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인턴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되게 아니, 짜증나죠. 유능한 사람들은 사장을 버려. 아니에요. 네. 지금도 따로 또 같이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우리 여건이 안 돼서 이제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오늘 같이 수행 온 이분이 빠져준다든지 이러면 그 친구 데려올 수 있는데 저분은 그게 그럴 안 생각이 돼서 없으신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사진밖에 안 찍으시면서? 아유. 아니 정말 인턴에게는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만 본인의 역할로 돌아가기 쉬운데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의원실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간에 고민들이 쌓이다가 한 번은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경험은 많이 하고 싶고 근데 본인에게 주어진 일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당신이 제안한 일은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제안한 게 이거였습니다. 소방관 고 챌린지. 지금은 반짝반짝해 보이죠? 당시로서는 저보고 밀가루를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만큼 뭐 호응을 얻을까 이것도 걱정이고. 머리도 하루에 2번 감아야 되는데. 그렇죠. 괜히 저 혼자 밀가루 뒤집어 쓰고 그냥 죽는 씬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좋은 표현입니다. 살짝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해놓은 약속이 있잖아요. 당신의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믿어보고 따라주겠다라고 해서 그래 가자 keep going 딱 했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국민들도 성원해 주셨지만 국민들의 성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보좌진들이 또 도와줬어요 옆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방의 대표 상품이 됐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재정 의원실인지 모른다. 모릅니다. 아쉬워. 뭐 연예인이 썼다. 뭐 이런 것만 알죠. 예. 여튼 소방공무원 처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작년부터 꾸준히 보여주셨고 이번 국감에서도 많은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 의원실에 소방공무원 출신이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의원실에는 저보다 정치 선배님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소방관 처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 보좌진이 네. 소방관 문제를 예전 국회 때부터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과 일할 때부터 계속 네. 관심을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저야 뭐 국민 정서하고 비슷했어요. 소방관 감사하다, 존경스럽다, 근데 안타깝다. 요 정도밖에 모르던 저를 교육을 시키셨어요. 안타까운 일은 정치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지의 지점을 짚어주셨고,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괜찮겠다 해서 같이 이제, 으쌰으쌰.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재정 의원실 전원의 작품인 거예요. 네. 홍보를 담당하는 친구는 홍보를 맡고, 정책을 담당하는 친구는 정책을 맡고, 뭐, 또 조직을 담당해서 소방조직 내에서의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친구도 있었고, 네. 그런 방식으로 업을 해서 또 이제 어떤 외적 정치적 상황도 좋아지면서 네. 완숙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 저의 성과는 정우성이 당의 이벤트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재정 의원이라고 해준 것. 네. 예,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청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니기 때문이죠. 네.
거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결론을 얻으셨어요. 많은 분들한테 그 말씀 들었습니다. 하긴, 참 고마운 분이라고 식사 한번 하자고 우리 당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의정활동 떨렁 4년인데 네. 그 4년 중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네. 불가능하다. 이제 그만둬도 여한이 없습니다. 네. 그니까요. 욕심은 채웠다. 네. 요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방서의 일부 간부들이 자기 부서 실적을 위해서 부하 직원을 시켜서 119에 허위 신고를 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제보를 받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팩트를 이제 더 확인해서 어느 정도로 만연한 일인지는 더 살펴볼 일이 남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체는 아닌 어느 곳에서는 분명히 존재했던 일인 것 같고요. 그건 비단 소방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조직들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성과연봉제라는 그렇죠.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성과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직무가 있는 반면에 그런 방식의 외적 성과, 그러니까 숫자로 증빙할 수 없는 성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는 그런 방식의 효율성으로는 성과를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계속 그런 숫자만 요구하는 상부, 그러니까 지도부가 있으면 그런 조작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는 어떤 중간 계급이 간부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지난 정부의 경찰에서 안 잡아도 되는 잡범들을 너무 많이 잡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유사할 수 있죠. 예. 소방서가 이랬다는 얘기는 이번에 의원실 감사를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늘 그게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능력이 그런 방식으로 입증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객관적 기준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바로 이렇게 삐뚤어진 어떤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걸 국민 모두가 좀 공감하시고 때로는 조금 늦게 보이고 숫자로 표시나지 않는 것일지라도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우리가 지켜봐주면서 이렇게 북돋아야 되는 그러니까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윗선까지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철이 없어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수 많은 일들을 숫자로 잘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항변을 윗선에 올라가신 우리 대통령까지 올라가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부분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 애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수치로 판명날 수 있는가 뭐 인생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만 살아보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 얘기 나온 김에 국감 얘기는 아니라도 이 얘기 비슷한 철학적 기조에 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해도 될까요? 손 안 드셔도 잘 보입니다. 네. 저요 이렇게 해야지 시켜주던 이런 학교 때 문화, 국민학교 때 문화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요. 네.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어떤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예타라고 해서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하죠. 예. 네. 그게 경제적인 구조에서만 판단을 해서 그게 문제예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이지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여러 영역들이 있거든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연과학 또는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경제적 수치로 입증이 안 되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그 예타라는 방식으로 그런 정책을 그냥 물리는데 활용하는 그러니까 단기 성과에만 메모라는 이런 좀 시스템적 구조가 있어요. 오늘도 그 비슷한 예를 제가 보고 왔는데 좀 안타까워서 방금 비슷한 철학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얘기도 해도 되나요? 하세요. 길어질까 봐. 아니 하세요. 제가 자르면 오늘 됩니다. 네. 다 자르실 거예요. 아니. 걱정 말고 겁이 많으시네요. 대구의 학교 문화인가 봐. 제가 이게 그러니까 막 이 군대식 학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네. 70년대생들이 다. 그렇죠. 예. 극지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수부 산하에 있는데요. 네. 다산기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세종기지. 세종기지. 예,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남극에도 있고, 네. 남극에도 있고, 또 이제 북극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가 북극을 다녀왔는데요. 다산기지예요. 네. 그곳에는 전 세계에 여러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연구한 성과들이 뭔 줄 알아요? 지금 기후나 여러 과학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북극의 어느 대기의 온도만 날마다 측정해 왔어요. 집적된 10년치의 자료가 있고 20년치의 자료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몇십 년간의 기후의 변화를 그분들은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 안에 어떤 성분의 변화를 살펴본 거죠. 그분들은 지금 과학을 선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자 북극 기지에 몇 미터 상공에 온도계를 측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단순한 걸 우리가 왜 해요? 바로 예타 들어갈 거예요. 그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가 얼마 드는데 거기에 예. 네. 얼마 들고 언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냐? 왜 우리가 북극에 투자해야 되냐? 아 그게요. 북극해를 항로로 하면은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당장 언제 항로를 개설해서 어떤 비용을 언제 우리가 줄일 수 있느냐? 이렇게 내 임기 안에. 그렇죠. 다음 선거 전에. 네. 남극 개발이 진짜 중요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남극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일단은 지금 무주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하면 그러면 언제 석유시로 올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못하는 구조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뭐 책임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권력 구조도 개편이 돼야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렇게 이제 업무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기본 태도부터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관점부터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오늘도 했었습니다. 아카이브의 가치라는 건 시간과 뺑이로 이루어지는데. 오, 예, 맞습니다. 네. 그걸 그렇게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보기 쉽지 않죠. 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뺑이를 치셔야 되니까. 네. 예. 국회의원에서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도 국회의원에게서 듣기에는 좀 독특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괜히 궁금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정말 지금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각 지방경찰청 도시다가 이제 나왔던 지적들을 좀 모아서 봤더니요. 네. 가시는 경찰청마다 인권 교육 현황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부산청에 가셔서는 인권 교육 현황이 부족하다고 질타를 냈고, 네. 대구청에 가셔서는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네. 칭찬을 또 시간을 좀 쓰셨더라고요. 예. 청장을 국감에 불러서 위원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림이었습니다. 예.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뭐라고 보신 거죠? 그날 대구지방경찰청장님은 굉장히 고무돼 계셨어요. 저는 고무돼도 족하다고 생각한 게, 인권교육의 횟수가 140여 회였어요. 근데 부산은 4회예요. 같은 기간에. 이게 몇 년 수치였는데, 한 3, 4년의 수치였는데, 네. 140 몇 회와 4회의 수치는 엄청나게 달라요. 물론 그 교육의 질이 얼마만큼 내실 있고 어떤 성과로 진짜 실생활에서 반영이 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횟수라는 거, 인권교육이라는 그렇죠. 것에 대한 노출도는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일선에서의 어떤 수사 일상에서도 분명히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가 140대 4지만 아까 제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최소한 노출도를 높인다. 그리고 이만큼 숫자를 배치할 때에 인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는 천지차양이라는 거죠. 35배면 얘기가 다르다. 예.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받는 의무적 재교육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똑바로 안 듣고 자고 딴 데 가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점심시간에 농담할 때 소재가 되고 기억 속에 남잖아요. 저희 이런 거 있죠. 성희롱 교육 하면은 그렇죠.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해. 성희롱 교육 너무 형식적이야. 졸다 왔어. 교육이 좀 더 내실화 있어야 돼. 그럼 갔다 와서 기억해요. 예, 근데 최소한 이건 있잖아요. 성희롱이 안 되도록 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가치가 공유되고 있다는 사회 인식은 이미 마련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이라도 돼야 되는 게 사실 권력기구, 특히 경찰 조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급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미흡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내용도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그게 좀 웃기긴 한데요. 청장이든 기관장이든 국감 가서 칭찬 듣고 오면 한 달 동안 신나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자고 국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걸 가지고 앞으로 변화될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기대하시는 바는 있다. 물론이죠. 네. 예. 유사한 방식으로 칭찬을 받겠다라고 기관 장들이 노력한다면. 맘 먹었다. 예. 우리나라처럼 이제 중앙 집중이 심한 나라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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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쟁은 바뀌는 점이 있을 것이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류의 칭찬은 제가 상당히 인색한데, 이제까지 나왔던 국회의원분들 중에 방송에 가장 최적화된. 예.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네. 그 옆에 방송인 계신 분이.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성수 의원님하고. 네. 예. 전 팟캐스트 방송. 그게 또, 보도국장의 권위적인 어조하고. 조금 다르다.
제가 권위가 없어 보이나요? 아니요, 그냥 김성수 의원과 한번 사이를 보려고. 아유, 우리 진행자 분이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실의 어떤 정책적인 고민하고 굉장히 고민의 궤를 같이 하시는 것 같고, 철학이나 인식의 수준이 너무 높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런 팟캐스트는 또한 이 양심이 있어서요. 국회의원이라고 출연시키고 맨입으로 노동시키고 맨입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이렇게 도식적인 반응을 하시니까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잖아요. 아유, 진짜 몰라요. 모르세요? 진짜 아무도 안 알리셨나 봐? 뭐예요, 그거? 원래 저희들이 신발을 선물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류의 스니커를 고르느냐에 대한 고민을 제가 상당히 많이 하는데, 프로듀서가. 이재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춤을 가장 잘 추는 의원으로 분류가 되었더라고요. 잘 추니 아니라 막 춘. 춤을 잘 추는 사람은 너무 편한 신발 신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을 좋아하셔야죠. 네. 진짜 감동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무슨 로고죠? 뭔데요? 마이클 조던 구단주. 예, 제가. 브랜드입니다. 이거 브랜드예요? 네. 제가 브랜드를 몰라요. 예. 공부하십시오. 네. 제가 페레가모를 농협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건 농협을 모른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국회의원이? 네. 농협만 알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에어 땡던 88년 오리지널 모델입니다. 우와. 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나가면서 꼭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읒 마켓에 지금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게 이 운동화예요. 네. 사야지 하고 있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예. 네. 와, 감동입니다. 네.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방송에 제 마음을 알아주는 선물 최고! 고맙습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의 파이널 4 중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재정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국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실 모두요. 감사합니다. 함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7 국정감사기록실 행정안전위원회 시간이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의 의원실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비서관 및 의원 본인도 계시다면 입법노동자 여러분 제발 섭외에 좀 응해 주십시오. 일은 일대로 다 해놓고 말이에요. 예. 자랑할 기회를 여당에 뺏기다니 이런. 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저희들은 잠시 브레이크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외교통상위원회 시간부터 다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